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서 이론하고 방법론 그리고 사례 소개 이렇게 쭉 해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가장 최근의 철학적인 어떤 학문의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질적 연구의 개론 시간에 어, 질적 연구, 양적 연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양적 연구는 우리가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되게 중요시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증주의는 있는 그대로 증명이 된 것만 믿겠다라는 거죠. 주로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 이론적 기반이 실증주의입니다. 과학주의, 실증주의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현상학은 그러한 과학주의적 태도, 실증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적인 철학 혹은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명되지 않는 것, 관찰되지 않는 것, 연구 도구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우주의 진리나 실제가 그 안에 녹아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우주라는 게 실제로 없어요. 이미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의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구 같은 경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서 많은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경험들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은 어, 자체가 독립적이고 뭔가 영구 불변하게 물질이 물론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물질의 원리라든가 물질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입장이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입장 설명하는 방식과 이런 철학자 자연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과학이나 그다음에 뭐 인문학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현상학은 현상을 연구를 하는 건데, 그죠? 근데 현상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죠? 현상은 겉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죠. 저 눈에 보이는 거, 겉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내부에 존재하는 원리, 원칙, 진리, 뭐 실제, reality,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 경험하는 주체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은 경험자의 의식적 지향점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의 경험의 본질, 경험의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명이 참여했으면, 관여했으면 10명이 서로 다른 현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걸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10명이 관여한 사건에는 하나의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믿어왔어요. 그게 17세기, 18세기 뉴턴이나 뭐 이런 데서 했던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죠?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뭐 법칙, 우주 법칙, 물리적 법칙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연구를 하고 있죠. 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결국 생활세계, 이게 이제 독일의 학자들을 통해서 개념화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된 용어들이 전부 다 독일어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레벤스벨트, 레벤, living world를 번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는 생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생활하는 뭐 환경이나 맥락 속에서 세계가 있겠죠. 그것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고 그래요. 뭔가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술하는 사람 혹은 연구자가 형익상학적 전제라는 것은 되게 뭐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고대 히랍에서 누가 있습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이런 것은 다 그림자의 세계고 이데아가 뭐 이데아는 우리의 삶의 영역 넘어서 저 위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플라톤의 세계관이잖아요. 그게 형이상학의 전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현실은 다 가짜고 이데아가 존재가 있고 거기에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리학적 왜곡, 그렇죠? 우리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이 생활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론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이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렇죠? 그 왜곡된 것을 가능한 한 걷어내라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다음에 연구자나 연구 대상의 개인적인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없이 연구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것들,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현상학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대로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려는 다. 자, 이해가 가시죠? 현상학적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나? 현상, 이 연구의 대상이긴 한데 현상 자체가 아니라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연구 주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여기에 나열된 연구 주제들, 이 연구 주제들은 제가 실제 논문에서 따온 거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예요. 그죠? 이것들이 현상이에요, 현상. 고3 과정의 입시 스트레스, 현상이죠. 교육 스트레스, 대인 관계, 이런 것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어떤 그룹 내에서 대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소시오그램이나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접근의 현상학은 별로 이렇게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강연 교실 대인관계, 왕따, 학교폭력 이런 현상입니다. 대인관계가 있겠죠. 다양한 방식의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려고 했을 때는 그 주제가 뭔가 의미 있거나 뭔가 뭐 눈에 띄거나 그런 거 특별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특별하냐 이런 현상들이 특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대인관계가 뭐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왕따라나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뭐 훌륭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거부 갈등. 자, 여기서 요런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서 핵심적인 이 현상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본질. 이 사건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주제들, 사례들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자, 입시 스트레스에서 본질이 뭘까요? 고3 가정 입시 스트레스. 약간 대화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고3 저기를 하다 시험을 수험생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우리가 연구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심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3 과정에서 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되게 심각한 수준, 그래서 뭐 자살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연구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멀쩡한 학생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래서 그 본질을 연구하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혹은 교육학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주제들에서 대해서 왼쪽에 있는 빨간 글씨로 된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7가지 그 현상학의 요소들, 연구의 요소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룰지를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면서 현상학적 논문을 쓰는 겁니다. 자, 고3 가정의 입시 스트레스라는 연구 주제에서 생활세계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일상적인 삶들이 고3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세계겠죠. 여기서 현상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돼. 현상은 일단 여기 주제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고3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고3 수험생을 저기 보살피는 엄마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단순한 경험은 무엇이고 여기서 체험은 무엇이고 초월적인 경험은 무엇인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초월적인 경험, 이의 본질을 연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들 중에서도 뭔가 기억에 남거나 뭔가 한 단계 더 깊은 수준의 체험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체험들 중에서도 뭔가 초월적 체험. 많은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어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초월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가장 쉬운 예가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매주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건 그냥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 중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흥회 활동하는 것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교회에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부흥회 중에서 내가 뭔가 신내림을 받았다거나 뭔가 하나님을 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초월입니다. 그렇죠? 그 초월적 경험을 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초월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연 그게 어떤 본질적인 경험을 했길래 초월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식과 주관성,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이고 주관성은 무엇인가? 또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반성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이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한다. 이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현상을 연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생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보면서 이제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연구 참여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뭐 그냥 생활을 하는 거니까 연구자가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가 그거를 어쨌든 그 질문을 통해서 뭘 발견했는지 물어보고 그 응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예,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어 원어에서 에포크라고 해요. 어떤 순간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그 장면을 에포크라고 하죠. 판단 중지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의미를 해석했을 때 선입견, 그다음에 이론적 형이상학적 전제, 뭐 이론적으로 뭐 추상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거를 진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그 밑에 바텀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의미를 느꼈는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판단 중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의식과 뭐 이런 지향성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 빨간색 그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경험을 하면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뭐 깨어있는 사람은 다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식은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의식이겠죠. 그쵸? 자,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위아래로 나눴잖아요. 의식은 표면적인 겁니다.
근데 그 표면적인 밑에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지향성. intentionality.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나 그런 답변을 했을 때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제 뭐 BTS 열광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BTS 열광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뭐 학교를 때려치고 뭐 일과를 때려치고 뭐 아미가 되고 쫓아다니고 일상적인 삶을 이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열광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더 연구 주제로서 관심이 있겠죠. "그럼 왜 BTS를 좋아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BTS는 뭐가 좋잖아요. 뭐가 좋잖아. 뭐 너무 쿨하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게 의식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물어보고 그런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응답자리 대답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 10 대들이 BTS를 좋아한다고 설명하는 그 내면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BTS가 너무 멋져요라고 했을 때 왜 이 10대 학생들은 이런 연예인들 본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하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따르고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가? 그 지향성이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욕구가 있어서 어떤 뭐 스트레스가 있어서 어떤 억압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뭐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인제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태는 인제 BTS를 예를 들면 BTS 아미가 돼 가지고 막 인제 학교도 때려치고 쫓아다니는 게 사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의식 수준에서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지향성을 통해서 본질 이게 인제 결국은 10 대의 뭐 연예인들을 추정하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대중문화라든가 대중문화가 학생들에게 10 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요런 것들의 어떤 이 사태의 본질이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자본주의 꼭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대중문화 그다음에 어떤 인플루언서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따르고 그래서 그런 그걸 따름으로써 이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이게 이 현상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고요. 경험은 단순한 경험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는 게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다 설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냥 경험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다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그중에서 뭔가 체험이 돼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수준에 도달하는 게 체험이고요. 그 체험에 안에서 우리는 초월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체험들 중에서 초월적인 경험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그게 인제 인식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된 경험이 없으면 초월적 경험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연구자가 그거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초월적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없으면 뭔가 논문을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선택했거나 주제가 본질적 주제가 아니거나 되게 피상적인 거나 아니면 질문 자체가 초월적 경험을 끄집어낼 만큼 깊이 있는 질문이 아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본질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다. 자, 현상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위에 표면적인 거, 심층적인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상학자들의 뭐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본 이론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식 작용이 있고 의식 대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노에시스, 노에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의식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그 의식 작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터랙션에는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결국 지향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 의식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삽니까? 명품을 구매하고 명품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모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명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의식 작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의식 대상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기에 그런 되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명품에 뭐 올인하는 것은. 그렇죠? 일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는 반성, reflection이 이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반성해야 되고 직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직관력이 없으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죠? 그 주관성이라는 것은 이 경험들, 이 사건들은 결국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현상학은 사람들마다 주관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BTS의 아미의 추종자라고 할지라도 직관성의 의미나 유형이나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유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주관성이다. 그래서 이런 구도 안에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자는 그래서 본질을 직관하려고 해요. 본질을, 밑에 있는 본질을 직관하려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직관하느냐?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직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상학적 환원은 좀 어려운 개념이죠. 현상학적 환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환원한다는 것, 리덕션, 환원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좋은 방식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원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어떤 기본적인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돌이켜서 설명하려는 게 환원주의예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이나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감각이나 고통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 뭐 손에 손을 가시에 찔리게 되면 그 가시에 찔린 것에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럼 고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있나요? 발가락에 있나요? 피부에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인지과학자도 뇌과학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고통은 결국은 신경을 타고 핏줄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뇌 속에서 그 부분의 고통을 느끼는 뇌가 고통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도 결국은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결국 심장이 연결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아파서 심장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환원주의입니다. 환원주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근원을 뇌로 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현상학은 그런 현상학적 환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결국 본질이 아니겠느냐라는 태도를 가지니까 현상학적 환원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환원을 억지로 시켜버리면 이건 모든 걸 이제 뇌만 가지고 다루면 되겠잖아요. 우리가 손발이나 이런 사지나 이런 몸통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작용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은 뇌로 환원되는 거니까. 그럼 그 말단 부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환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학문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런 방식의 태도는 견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상학은 본질을 따르다 보니까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정말 가장 내면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상적으로 자연주의, 총체적, 맥락 중심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용어를 그냥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상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생생한 체험을 실존적으로 탐구해서 반성을 한 다음에 글쓰기를 하는 연구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연적 태도를 하라는 이렇게 용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상에서는. 그 왼쪽에는 자연주의 이렇게 용어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자연주의는 자연스러운 현장에서 가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주관적인 내용들을 밀도 있게 관찰하고 인터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세팅에서 하지 말고 내추럴한 맥락에서 연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주의고요. 자연적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은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연구자들이나 과학적 연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되게 자기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뭐 그래서 그럴까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판단 중지한 다음에 연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자연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상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상학 연구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그 흐름들을 제가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현상학적 주제를 가지고 이 현상 연구를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면담을 하게 되겠죠. 면담에서 괄호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연구자가 뭘 체험했는지, 그렇죠. 그 토픽과 관련돼서 뭘 체험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전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의미 단위를 파악해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전사된 내용들 중에서 내 질문들과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 이게 이제 코딩의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각각 레이블, 라벨링을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건데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의미 단위를 집중하면서 읽는 것과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범주하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의미 구조를,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현상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의미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그 구조를 주제를 중심으로 글쓰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단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자, 현상학적 연구는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위에 있는 박스는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반복하시면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상학의 이론적 배경을 한 주된 학자들이 이제 후설과 하이더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더거의 현상학적 방법론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 철학적인 방법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후설은 그냥 참고로 후설은 careful description,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중시했던 학자라면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현상학자들 결국 세상을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건데 그 설명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후설은 그 현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중시한 학자였다면 하이데거는 이제 후기 하이데거는 해석을 더 중시하는 학자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현상학의 이론적 배경들은 우리가 철학으로 공부해도 몇 년 동안 공부해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후설이 이제 보니까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후설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주어진 세계가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후설은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활동의 장이 생활세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현상학자들 얘기 되겠죠.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죠? 뭐 엄마들은 애를 키우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일상적인 애 키우는 일상적인 세계가 그게 자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들이 엄마들은 요즘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이든 여자들 밖에 나가서 일상적으로 돈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이 삶은 그런 거야.'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죠? 뭔가 삶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라는 것은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뭐 욕심 부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그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들 하나하나에 혹은 소시민적인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의 삶의 바깥쪽에서 뭐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그게 실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현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룰 때 주관성, 통찰, 발견, 해석들에 필요하겠죠. 연구자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이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담론 분석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벤트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소란이 논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럼 그 이슈와 관련된 참여자들, 관계자들 있겠죠. 학부모, 학생, 교사, 그다음에 뭐 무슨 관리자, 그다음에 뭐 학교니까 장학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은 하나인데 실제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들이 잘 융합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융합이 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자,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상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논문들이 있지만 그 논문들에서 이 개념들을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현상학이란 현상이란 이런 거다. 인간의 의식 자극이 만들어낸 대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상이란 인간이 의식 자극이 만드는 대상이다. 그죠?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 생활이 천국이고요. 한 사람한테는 천국인데 그거를 같이 상대방 남편한테는 천국인데 부인한테는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 생활 하나잖아요. 가정도 하나잖아요. 근데 그 가정 생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천국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지옥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게 결국은 인간의 의식작용을 만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인간 경험 안에 나타나는 사태 그 자체이다. 그죠? 사태, 이벤트를 번역하는 거예요. 이벤트 그 자체가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태가 있고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사태를 주목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결국 그 사태 안에 숨겨진 본질을 찾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 사태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못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경험한 사람들도 결국은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경우가 많잖아요. 연구자가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질을 파악을 하겠지만 그 현상학은 사태 본질을 파악하는 학문이다. 하기 위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자꾸 선입견을 갖다 들이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사태 자체를 귀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겉모습, 이벤트나 이런 것들 변해요. 겉에 있는 것은. 근데 안에 남아있는 보편적 속성을 본질이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의식. 사람들은 결국 의식을 가지고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의식 작용과 의식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의식 작용은 되게 일상적인 거고, 의식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의식 작용은 우리가 우리 말해서 프로이드의 의식에 해당되는 거고, 의식의 대상은 약간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상학이 지향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식 대상을 자꾸 추구하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사례를 갑자기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자로서 계속 학생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내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유명한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거나 뭔가 그걸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학자가 갖고 있는 그 의식의 지향성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생활세계. 자, 그래서 생활세계 현상학을 이제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세계를 중요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실제 또는 사물을 소재로 노예마를 형성하게 되는 일, 노이시스가 있고 우리가 노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마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된 의미의 현상의 세계가 아닌 직접 체험하는 세계가 노예마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세계를 더 중시한다. 이것이 생활세계 현상학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학자들에 따라서
생활 세계를 강조하는 것은 자 있는 그대로 누가 경험한 거, 손에 잡히는 거, 거기 안에 본질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실제가 있는 거야.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고 이걸 초월한 뭔가를 참 탐색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는 용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현상학에서는 의식의 형성 작용인 노에시스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후설의 생활세계 현상학에서는 그렇죠? 형성된 세계 노에마의 더 해석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생활세계에 대한 어떤 해석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 현상학에 대해서 설명한 실제 현상학 논문의 사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선생님들 나중에 이 PPT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제가 보니까 연구한 사람도 사실은 이게 알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철학적 얘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요약해가지고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요약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후설은 결국은 뭘 강조했냐면 이성보다는 실존을 강조했다는 거고 하이데거는 실존보다는 이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밀줄에서 그어둔 이거예요. 이게 논문의 앱스트랙트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20, 30페이지 논문을 쭉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차원에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향성. 여기 키워드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향성. 의식의 지향성은 의식이 대상을 향하게 할 그 대상에 내비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의미를 머릿속에 내 걸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한두 번 이걸 들었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죠. 대상이 없는 의식은 없으므로 의식이 반드시 지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의식의 지향성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중요한 용어들이 경험, 체험, 초월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경험은 인식되는 현상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그냥 되게 그 뭐죠? 그 사고 수준에서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에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경험이에요. 근데 많은 경험들을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된 것은 10년, 5년 이렇게 지나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일상적 경험은 뭐 몇 달만 지나도 아니면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경험이에요. 그러나 경험을 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체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그 체험의 생생함의 정도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들도 사실은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것은 인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밖에 없을 수 있겠죠. 그쵸? 많아야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 초월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초월적 경험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연구자가 그리고 그 초월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그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현상학적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학적 순환입니다. 자, 세계 안에서 현상들이 있어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 참여자들,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 중에서 특별히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또 체험 중에서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초월적 경험이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때 반성하게 되고 본질을 직관해야 되고 현상적 환원,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현상학적 태도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은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상 속 본질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서는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그렇죠? 반성을 통해서만 본질 직감과 환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성하는 것은 의식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행위야. 자, 연구자도 반성하고요.
우리가 우리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반성하게끔 해야 돼요. 그죠? 말 그대로 반성입니다. 학교 폭력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에 관여한 아이들이 있겠죠. 일상적으로 뭐 그 안에서 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방관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분류를 한다면.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문제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쨌든 누군가를 가해자, 누군가는 피해자로 구분할 겁니다. 근데 이제 현상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법적 구분이 아니라 그것에 연루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자, 너가 했던 어떤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발심을 야기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하게끔 하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가해자인데 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깨닫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말 그대로입니다. 본질직관. 자, 아까 설명했었죠. 아, 이제 후설이 이제 보편적인 본질에 대한 경험일, 본질직관에 있다. 현상학적 환원은 아까 얘기했죠.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자의적 태도를 가지지 않고, 왜냐면 선입견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무전제 항원. 가능하면 모든 전제들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 관점, 설명, 철학적인 뭐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거,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명하는 많은 그 뭐죠? 이론들이 있어요. MBTI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MBTI가 사람을 인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솔깃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상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MBTI 같은 그런 그 세속적인 이론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그거 다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MBTI 관점을 가지고 MBTI를 나가 너무 좋아해요. 내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만 보면 내가 전문가니까 사람들만 보면 MBTI 무슨 유형인지 금방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현상학적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 성격이 어떻든 유형이 어떻든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생산 체험, 실존적 탐구 이런 걸 해야 된다. 반성 글쓰기 뭐 다 나온 얘기고요. 여기서 다 반복되는 얘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념들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석의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그 현상학적 연구의 그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분석 절차에 좀 집중해서 설명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지평화 작업. 말 그대로 horizontalizing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쫙 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죠. 질문한 내용들을 인터뷰 대상자 5명, 1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한 것을 그거를 쫙 전사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중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쫙 깔아놓는 작업을 지평화 작업, 그리고 넓은 판에다가 좀 널려놓는 작업 아시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미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단위로 묶는 거예요. 분류 작업, 범주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가 이제 핵심 주제별로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연 네 번째는 이게 잘 맞게 묶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뭐 2명이나 3명이 분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내가 분류한 것들 또 새로운 응답이 나오면 그 응답들과 비교하면서 맞느냐 맞느냐 어쨌든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참여자의 개별적 textual description을 구성한다. 아까 describe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후셀이 이제 description, careful description을 강조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참여자는 우리가 보통 5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5명이라는 것은 연구에 참여한 그 어떤 현상을 같이 경험한 5명들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간호학에서 현상 연구를 많이 하는데 간호사들이 의료진으로 활동하는 경험에서 뭐 소진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갈등도 겪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이니까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들 자체가 하나의 현상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병원이라든가 여기 간호사들이 5명 있고 10명 있겠죠. 그럼 10명을 놓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을 그 현상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들, 개별적으로 진술한 내용도 있겠죠. 이게 참여자의 개별적인 디스크립션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 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B, C, D, E. 그렇죠? 각각 학자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이걸 구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5가지 단계 안에서 현상학적 환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게 이제 현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맨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디테일한 절차를 따라 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6번째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개별적인 그 응답들에 대해서 구조적 디스크립션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구조적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은 개별적 참여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쭉 있겠죠. 그럼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의 서로 다른 구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교합니다. 약간 유사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제마다 다르겠죠. 이거예요. 그다음에 7번째가 종합적이잖아요. 5명을 공통적으로 뭔가 공통적 현상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내는 거죠. 아까 간호사였다면 간호사 안에 초보 간호사들이 겪는 뭐 소진 이런 거예요. 뭐 초보 간호사면 뭐 3년 이내. 그러면 그 연구 대상 안에 뭐 10년 차, 20년 차 간호사들은 섭외하면 안 되겠죠. 초보 간호사들이 A, B, C, D, E가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비슷하게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 뭔가 또 공통적으로 5명이 똑같이 보이는 게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종합적인 디스크립션 하는 겁니다. 5개 공통점을 찾았다는 것은 바로 각각의 서로 다른 세계 현상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초보 간호사라고 하는 공통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병원에서든 겪는 소진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혹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 그 generalization, 일반화의 의미를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하고 텍스처하고 스트럭처라는 2가지가 있잖아요. 구조는 전체적인 틀이고 텍스처는 그 틀들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그러한 사례들,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정화하는 거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는 자 5번째까지는 현상학적 환원을 하라는 겁니다. 현상학적 환원을 한다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내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6, 7, 8번은 상상적 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5번까지는 사실 사람들마다 다 연구자들마다 비슷하게 본질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상적 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연구자들마다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특징이잖아요. 연구자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5명의 똑같은 응답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자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질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자 3명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철학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연구자마다 본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도 다르잖아요. BC 연구자는 뭐 전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요. 내가 상상력도 부족하고 통찰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판단을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부연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개괄적인 현상학 연구 방법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현상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이 현상학 연구 방법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어요. 그거를 여기는 2014년 GL이라는 학자가 5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가져와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절대적인 틀은 아닌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구나. 위에 보니까 기술적 현상학과 해석적 현상학, 후설과 하이데거 2가지 구분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학문 분야에 따라서 조직 연구, 심리학 연구, 교육학, 간호학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주로 어떤 학자들의 연구 방법론을 주로 쓰는지, 그리고 이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5가지잖아요. 컬라지, 지오르기, 벤메논, 베너, 뭐 스미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기술을 중요시하고 과학적 방법을 중요시하고 뭐 시적, 되게 문학적인 접근법을 중요시하고 실전적인 방식을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5가지 방법론 중에서 현상학 연구를 하는 분들은 여기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연구를 해요. 교육학도 하고 사회학도 하고 아까는 간호학도 하고 뭐 경영학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자나 자기가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주로 하게 되죠.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 5가지 다 섞어서 하지는 않고요. 주로 자기가 배우고 자신 있게 해봤던 것들에 집중해서 쭉 그 방법론을만 합니다. 사실 대체로 그래요. 뭐 한두 가지로 변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통 그 방법론에 따라서 참여자를 몇 명을 섭외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나씩 디테일하게 또 설명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그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인 연구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법론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개별적인 연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 방법론을 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하느냐, 개별적인 연구를 한다 다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관적 경험을 활용해서 독특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특성에 집중한다. 그렇죠? 아까 여기 이 주제에 관련된 몇 명을 보통 이제 10명 넘어가지 않잖아요. 최소한 1명도 하고 두세 명도 하고 뭐 한 대여섯 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배너는 자료 포화시키니까 자료 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들을 쭉 응답 얘기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확장해 나가요. 근데 일정 수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화된 상태까지 하는 거예요. 3명이 될 수도 있고 보통 5명, 7명, 뭐 10명, 10명 넘어가면 포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달라진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개인적 특성에 집중하는 것이 개별적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공통된 거를 찾아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공통성이 무엇인가 공통적인 구조를 설명하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현상적 환원 여기 보면 여기 에이레틱 리덕션이라고 제가 그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에포크도 있고 여기 뭐죠? 현상학적 기여력의 방법에서는 Adetic Reduction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여러 용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어력이는 요거를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상상적 표현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상상적 변이를 강조했다는 거죠. 상상적 변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연구자들마다 상상력과 통찰력과 직관력을 발휘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패러다임 사례, 연구 참여자의 사례를 중에 전체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사례에서 발견해라. 이게 이제 앞에 보면 패러다임 사례, 여기 그 배너 같은 경우는 그걸 발견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중해서 각 연구 유형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어르기의 방법론인데요. 주로 이제 심리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심리학과 전공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설의 방법론, 왼쪽에 이제 후설의 그 범주 구분 안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방법론을 활용한 거다. 여기서는 뭐냐면 연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는 참여자입니다. 파티시펀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현상에 대해 기술한다는 기술, 디스크립션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경험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본래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언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아요. 이런 거 표현이에요. 정말 되게 이제 그 정말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들, 생생한 용어들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연구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활용하라 이런 겁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뭐 환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키워드니까 그걸 활용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본래 의미 단위를 구명하고, 자, 두 번째 연구 대상자 언어로 표현된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주제가 있겠죠. 그죠? 너무 안 좋은 거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가 되겠고,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중심 의미, focal meaning. 의미 단위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중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중심. 가장 핵심적인 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결혼 생활 같은 것에 어떻게 해서 파국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 파국을 일으키게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유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죠? 이게 이제 중심 의미가 되겠죠. 그죠? 뭐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상황의 구조적 기술. 그러니까 각각은 그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응답을 하고 해서 응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뭔가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생성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는 결국은 그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제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일반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구조로 이걸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논문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일반적 구조를 기술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그 네 가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지어르기 방법의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확인적 절차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가 뭐 확인하는 거 그거 굳이 강조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참여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한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질문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실제 논문에서 갖고 온 사례들인데요. 쭉 응답을 하죠. 그러면 쭉 맨 왼쪽 위에가 응답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응답들을 모아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중심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포컬 의미라고 포컬 미니라고 나오잖아요. 중심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응답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하게 되겠지만 그 응답들을 주제를 정리하는 것은 연구자가 하는 거고요. 그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오른쪽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연구자의 말로 쓰는 겁니다. 그죠? 이 중심 의미를 참여자들이 해석해 주진 않겠죠. 본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는데 정리해 가지고 오른쪽 중심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맨 밑에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논문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주제별로 이제 뭐 4-5 개 이렇게 논문의 길이에 따라 들어가겠죠. 중요한 그 주제나 어떤 그 묶음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지금 뭐 간호사 뭐 병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간병하면서 서로 느끼고 뭐 또 힘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3-4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 표의 내용은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설명. 그 아래에 있는 내용도 연구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 논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 사건에 있어서 요런 것들이 문제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콜라찌의 연구 같은 경우는 조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rganizational 뭐 study, research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institutional study 뭐 둘 다 기관이나 조직 뭐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 하잖아요. 직장이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약간 그 어떤 특정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현상적으로 연구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콜라찌가 강조하는 그 연구의 순서들을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자의 기술을 읽는다. 먼저 그랬죠.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대상자 응답을 콜라찌는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응답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일반적 형태로 재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그거를 연구자가 이거 다 다시 뭐 패러프레이징 하듯이 제너럴하게 리셋하고 의미를 끄집어내고 의미를 주제목 범주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주제와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결과시켜서 연관시켜서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인 기술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석을 해 나간다. 분석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콜라지 방법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죠? 분석 방법. 여기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논문에서 이제 사례로 설명된 걸 가져온 거고요. 이걸 갖다 그대로 7 단계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콜라지 방법론 여기에서 특징은 6번째 단계에서 기술을 한다잖아요, 연구자가. 기술한 다음에 참여자한테 돌아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 지오로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콜라찌는 확인을 해라. 너가 연구자가 개수라는 게 이게 맞는지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한 게 맞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여자가 피드백을 주겠죠. 그거에 따라서 재통합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단계를 갖다가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콜라치 메소드라고 하는 그 그림을 따온 겁니다. 대상자의 기술, 프로토콜을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그 진술에서 의미 있는 미닝을 구성한 다음에 이 처음에 이렇게 약간 반복적인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는 단계가 스텝 5단계라는 거고요. 그것에 뭔가 근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6단계고 그걸 다음에 이제 7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게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맞을까요? 라고 참여자들한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콜라지 방법이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로 뭐 이런 거예요. 왼쪽에 쭉 이렇게 이런 표도 이제 논문에서 이 표가 뭐 4-5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 다 빠진 겁니다.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검주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로주는 없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 meaning에 따라서 서로 두세 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구성된 의미를 만들고 콜라치는 주제와 주제목을 범주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 범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정적 대처, 긍정적 대처가 있다. 부정적 대처는 별로 이제 안 좋게 나타나는 거겠죠. 부정이니까. 긍정 대처는 잘 대처하면 또 뭐 일이 잘 풀리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벤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이코 페노메놀로지컬 메소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리 현상학적 연구 방법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뱅캠의 방법론은 뭘 쓰느냐. 녹음한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 옮기라. 그다음에 의미 있는 진술,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주제를 추천하고 범주하고 그다음에 범주의 내용을 ABC로 나눈다면 공동적인 요소 를 모아서 부주제, 서브 테마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테마를 모으고 그다음에 테마의 순서별로 나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테마라면 이 테마가 서너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서브팀 있죠, 여기. 카테고리 있고, 클래스가 있고, 테마가 있으면 이제 서브팀이 있는 거고, 여기 포컬 미닝이 뭐 서브팀일 수도 있겠죠.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 주제에 따라서 몇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뱅크햄의 특징은 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되 기술을 마쳤잖아요. 마친 것을 그냥 그대로 결론 내리지 말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인터서브젝티브한 해석.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뭐 외부 박사라든가 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 방법론의 전문가라든가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맞나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확인을 받으라 이런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약간 사례를 이제 사례 여기 서브팀이 이렇게 나오죠. 의미 있는 진술들이 있고 서브팀 그다음 테마 그다음에 카테고리 번주로 나누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분류된 거를 딱 다른 사람도 보여주면서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논문을 예전에 내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해요. 여기 뭐 중간에 뭐 교육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희망의 유지라고 뭐 여기는 이 연구자는 코딩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교육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약간 뭐 결속을 강화하는 주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구나 봐도 설득력이 있게끔 분류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계속 다 이 분류되는 게 너무 말이 안 맞으면 당연히 논문은 통과가 안 되겠고 뭔가 잘못된 거죠. 연구자가 충분히 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용어들이나 범주하는 방식들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는 이게 잘 말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으로 범주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다음에 벤매너의 방법.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간 하이데거식의 해석학적인 것, 기술적인 게 아니고 해석학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이데거식의 현상학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교과학 연구에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교과학에서 이 벤매너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 자, 이제 크게 이제 요런 단계, 크게 10단계 단위로 나눠진다는 거고요. 현상을 지향하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도대체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현상을 연구하고자 할 것인지 그 지향성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계속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현상학적 질문을 만들어야 해요. 그쵸?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상적 질문 말고 깊이 있는 질문. 그다음에 논문에서 나는 연구자로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문에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사례로 나오겠지만 간호학을 실제 이제 간호 전문가가 이런 논문을 쓸 때 연구 대상들도 이제 동료 뭐 간호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간호사로서 어떤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나는 연구자이자 그 전에 간호사로서 나는 예전에 나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고 이런 갈등을 겪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 논문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질문할 때 동료 간호사로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응답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있는 그대로 경험을 탐구가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연사학적 문헌을 참조하는 것은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앞에 연구된 문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은 이제 연구자의 책임이고요. 그것을 뭐 비슷한 걸 찾아야 되겠죠. 비슷한 선행 연구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제를 분석하고 본주적 주제 결정하고 설명할 때 참여자 일상 언어, 그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상적 영어 언어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 방법론을 고려해서 쓰라는 겁니다. 1, 2, 3, 4, 1, 2, 3, 4 나오잖아요. 각 단계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주면서 10단계 사례 있잖아요. 여기 10단계 사례를 가져와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유해령 논문에서 나왔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배면원식 분석 방법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 지침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현상 이해를 위한 자신의 존재의식들을 계속 반성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민이 교사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들을 하나 사례로 가져오고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원을 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어원을. 이게 이제 벤메논의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잘 집중하지 않, 예를 들어 반항적인 아이디어에서 연구한다 쳐요. 수업 시간에. 내가 교사로서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이 뭔가 저항 의식, 반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사의 뭐 권위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러면 반항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원을 가지고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반항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쓰기 때문에 이 반항이라는 용어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쓰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질문할 때, 자, 너는 왜 선생님한테 자꾸 선생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해? 라고 하면, 말대꾸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왜 말대꾸? 이런 질문을 해서 당연히, 그게, 하는 게 이제 역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도 잘 조심해야 되겠지만, 연구자가 논문에 쓰든 질문에서 사용하든 그 사용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상학적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맨 밑에. 그리고 이 사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서 연구 주제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을 알려준 선생님의 눈길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유해령 연구에서는 굉장히 주제하고 연관된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판단 중재 현상적 환원을 활용하라는 거고 가정과 선의 아까 드러내라는 거고 판단 중재하라는 거죠. 이 논문의 사례에서는 자, 연구자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연구자 자신의 전예를 드러내고 이렇게 쭉 하라는 거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통증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간호학에서 현상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주된 그 모티베이션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간호학에서는 현상을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환자들이 아픔, 고통, 이게 통증이잖아요. 이 통증을 기존 의학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당연히 의학이고 자연과학이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뭐 어떤 그 신경 요인이나 두뇌라든가 아니면 피부의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통증이라고 하는 현상을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의학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자들은 그러한 의사들이 흔히 설명하는 그 통증에 대한 그 설명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또 환자들이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의료기 현장이나 병원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들의 입장에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접근들을 통해서 접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뭐 간호학이나 뭐 이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현상학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이제 새롭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벌써 뭐 10년, 20년 뭐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런 얘기를 써도 이제 점점 주제가 이미 다뤄져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써야 돼요. 남들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의료계 종사자로서 환자 입장이나 아니면 의료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현상들을 끄집어내려는 노력들은 연구자가 해야 되겠죠. 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국은 벤메노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뭔가 설명하고자 해서 얘기. 그런데 그 주제를 설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학 작품,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거예요. 자, 어원 자료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유변경이 아까 나왔잖아요. 연구자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자, 왜 어원, 비유, 관용구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뭐죠? 오랜 오랜 병에 뭐 효자 없다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그 속담도 아니고 뭘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담 하나가 병을 지속적인 그 지병을 앓고 있고 그것을 보살펴야 되는 가족들의 긴 고통들을 대변해 주는 아주 클리어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거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효자여도 이게 병이라는 게 간호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지치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뭐 환자 자신도 힘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나 속담을 통해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벤메노는 추천한다,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섯 번째, 일곱째 단계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뭐 핵심 어구를 끄집어내서 작성하고 본주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연구 참여자나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다룰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탄생하게 되면 아기가 탄생하게 되면 부모로서 아빠가 겪는 그 새로운 심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면서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글쓰기에서는 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실 텐데 "풍부한 기술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변면의 방식이죠. 기혈치라고 하는 사람 두터운 기술 를 쓰려 되면 변면은 풍부한 기술 그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 인제 읽어 보실 때 어쨌든 고런 방법론을 통해서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벤메논의 그 연구하는 그 배경들을 보여주는 뭐 그림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울기 심리학, 콜라치, 뱀캠, 벤메논 네 가지인데 보시면 뭐 단계는 5가지, 6단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결국 구조는 뭐 똑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첫 번째, 응답자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읽고 기술하고 하는 작업들을 일단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딱 지평화 작업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다음에 주제를 드러내는 국약시키는 거죠. 그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이제 솎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제 체계화, 구조화, 범주화 작업에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작업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중심 주제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네 번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제 어떻게 세분화해서 나누느냐 그런 차이지 결국은 이 네 가지 단계로 현상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연구 사례를 들면서 어떤 식의 연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인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례는 이제 잘 된 사례도 있고요. 약간 좀 부족한 사례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구 제목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조울증 여성의 미해솔 심리 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약 한 10년 정도 된 연구죠. 자, 대상은 조울증 여성이에요. 뭐 여러 명 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받겠죠. 주로 미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질적 사례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제목에서 보면 현상학적 연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즉 그냥 질적 사례 연구라고 했어요. 이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상학적 연구를 명확하게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따랐으면 당연히 현상학적 연구라고 했을 텐데 그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질적 사례 연구라고 하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 현상학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상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따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분력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질적 연구 인터뷰를
질적 연구가 단순하게 사람들과 인터뷰해서 의미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질적 연구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방법은 미술심리 치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림이나 메모들. 그다음에 3회의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거 세수는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응답자들의 그러니까 조울증 여성들 미술 치료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의 응답을 끄집어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내가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연구가 훨씬 더 좋은 연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조울증 여성들이 미술심리 치료하면서 "이런 신경의 변화, 이런 단계를 거쳤겠네."라고 얘기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니까 "희망이 보이다. 나 자신과 싸우다. 치료사 함께 세상을 싸우다. 새 옷을 만든다. 세상과 더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눠 줬다라고 연구자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주제가 이제 5개가 나온 겁니다. 이 주제 5개 뭐가 떠오르시나요?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처음에는 이제 희망이 보이다. 뭐 그다음에 자신과 싸우고 치료사와 같이 연대하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나눈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하는 것은 이제 논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뭐 치료적 요인, 2단계 극복 요인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제 좀 더 완성도 높인 논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틀에 적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 인식 그다음에 자기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환자가 스스로 인제 어 회고 그렇죠? 반성하게끔 만드는 질문들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내 연구자는 판단 중지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직관은 뭐냐? 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본질의 직관인지 그것은 인제 뭐 논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제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뭘 보고 자는지 그거는 인제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화시키는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연구라는 이 논문입니다. 이거는 보면 말 그대로 논문 원제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예요. 자, 여기서는 단순하게 질적 연구고 질적 사례 연구가 아니라 현상학적 연구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학적 방법을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인제 자료 분석은 뭐 제가 골자만 가져와 나온 거니까 뭐 뭐죠? 일단 인터뷰를 녹음했다는 거고 여러 번 들으면서 전사된 내용을 찾으면서 이제 확인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면담 당사자가 속한 기관에 보내서 이 내용을 검토했대요. 그러니까 인제 학대받은 아동 같은 경우는 보통 인제 가정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아원이나 이런 쪽에 보육센터 이런 데 가서 인제 그런 아이들 보통 보호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속한 기관에 보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인지 그 기관에 계시는 그 돌봄이나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 검토를 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으면 이제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내용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 어떤 걸 추천하는 게 어떤 그 연구 방법론이었죠? 벤캠프의 연구 방법론이었죠. 어떤 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라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인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세분법을 했다는 거예요. 세분법은 세세하게 내용을 나눠 가지고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분석했다는 거고 뭐 서로 의견도 교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견 교환은 뭐 연구진 안에서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상에다 본질적 주제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주제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노란 박스 안에 본질적 주제로 연구자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이렇게 죄책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논문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예측 불가능한지 이제 논문이나 요거 표를 읽어보고 설득이 돼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학대를 유발한 상황, 부모의 부적절한 요구, 그걸 이제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제를 한 거고요. 부정적 감정, 뭐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모르고 이것은 그 학대받은 아이들이 감정 차원에서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다음에 소망적 사고, 모호한 사고가 있다는 건 세계로부터 도피하려는 뭔가 그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사실은 뭐 한두 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구자가 아동 학대나 유아 교육의 전문가이거나 많은 연구를 했거나 비슷한 그죠? 비슷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의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 금방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부정적 감정의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박스에는 아이들이 말한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억울하고 짜증나요. 죽고 싶어요. 그래가면 뭐 이런 욕들을 쓰잖아요. 이 욕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논문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 말을 했던 그 참여자들, 아이들의 그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문에도 활용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져온 논문인데, 여기 논문 제목이 있죠. 교수 매칭 환경과 유아의 경험 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것을 현상학적 연구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제를 갖다가 자유선택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달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기관에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에서 뭐 놀이 활동도 있고, 뭐 언어 활동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지 활동도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흔히 말하는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내버려둔 시간.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좀 뭔가 다른 일과들을 뭘 준비할 일들이 많잖아요. 다른 행정적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유아의 경험 양식을 하고 교수 매체 환경과의 관계성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이 논문의 사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성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잖아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참여자들, 여기는 유아들이잖아요. 유아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경험의 대상은 뭐예요? 자유선택 활동이잖아요. 여기서는 연구자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 독자들은 유아들이 자유선택을 활동을 하면서 교수 매체는 뭐 장난감이죠. 그 교수 장난감 환경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교구들 가지고 유아들이 경험 양식을 보인다는, 다양한 경험 양식이 있겠죠. 교육학에서 뭐 이거 뭐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다양한 스타일로 나누잖아요.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연구를 할 만한 타당한 것인가가 일단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주제는 이게 의미 있는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연구하는 게 현상학적 연구가 적절하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방법론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유아들이잖아요. 유아들이 이 이벤트, 자유선택 활동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생각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 그 극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선택 활동 자체가 아이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노는 활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자가 만약에 연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려면 잘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이 자유 시간에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어떤 차원에서 선택하는 것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 아동학, 그다음에 그 교구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연구자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잘 던져서 응답을 꺼내면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하면 현상학적 연구하고도 관련성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표는 여기 보면 3개의 유치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40명, 37명, 35명이라잖아요. 그리고 관찰 대상이 112명이잖아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니 112명을 관찰해 가지고 현상학적 연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인터뷰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터뷰를 112명을 다 했는지 관찰만 했는지 뭐 인터뷰도 원래는 했지만 그렇죠? 약간 현상학적 연구하고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런 거 보여주는 거고 현장 관찰 10회, 10회, 10회 많이 관찰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찰 연구는 그냥 관찰 연구대로 하면 돼요. 그죠? 아이들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몇 차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는가 이거 그냥 관찰 연구하면 돼요. 굳이 이걸 현상학적 연구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보니까 자료를 뭐 해서 세술 일지 작성하고 핵심 어구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은 유아가 경험한 교수 매체 환경적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논문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환경적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되게 추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용어들을 지금 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충분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현상학적 연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현상학적 질문의 사례를 뭘 만들고 있어요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응답을 했을 때 응답해 가지고 진짜 그 아이의 의도나 지향성을 연구할 수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의도와 지향성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적당할지 이게 심층 인터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고요. 연구의 과정과 선의가 별로 없었어요.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현상학적 문헌은 기본적으로 이런 유아교육 이론을 참조했다는 거고요. 주제를 분석해 봤을 때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초대 방임의 분위기가 있었다. 과정적 경험과 목적적 경험이 있었다. 경험의 그 유형에 대해 나눈 거고요. 경험의 구체성과 추상적으로 나눴다. 교구와 또래 관계. 이게 이제 결국은 분석의 결과입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가 과연 본질적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에, 그다음에 본질적 주제가 뭐하다 보니까 이것을 드러낸 일상 언어를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좀 좋은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항암병동 간호사 돌봄 체험이에요. 그다음에 이대로 나오잖아요. 항암병동 간호사들이 돌봄 체험을 했는 거예요. 현상적 연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구 설계에서 분명하게 벤맨원의 해석적 현상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벤맨의 방법론을 썼구나. 그럼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지향성, 체험. 벤맨원은 이 용어들을 무엇을 설명할지 다시 한번 데피니션을 내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암변동 간호사들, 일반적인 간호사가 아니고 항암변동 간호사들은 예를 들어서 그 호스피스 병동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일들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미. 항암병동, 호스피스 병동.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심도 갖고 특별했겠죠. 간호사의 돌봄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돌봄 체험에서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연구자가 나름대로 이쪽에 경험이 있어서 그 간호사들은 이 돌봄 체험에서 뭔가 소진됐다거나 아픔을 겪었다거나 뭐 고통스럽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업무적으로 뭐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본질이 드러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되게 피상적 연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구자의 과정과 선의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에 썼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걸 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에 따라서 입장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온을 자, 쾌활한 무엇인가 슬픔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긴병 효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논문에서 설명하면서 연구 주제를 부각시키는 거고요. 문화와 예술적 경험, 벤메논식이죠, 이게 자체가. 뭐 어떤 영화 작품을 들은 겁니다. 영화 작품, 특히 이제 유명하거나 뭔가 인상적인 영화를 들어야 되겠죠. 이 영화를 드는 거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영화를 잘 알려진 영화를 드는 순간 누구나 다 저자가 그래 나도 그 영화를 봤고 굉장히 감명받았어. 이 저자도 이런 차원에서 이 주제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메시지를 쉽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게 배면의식이다. 그리고 이제 타당도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병연구의 질관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참여자 검증했고 자료 분석이 타당한지 이런 내용들을 논문을 디테일하게 기술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요약할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위 논문에서 당연히 쓰는 거고, 단행본 논문에서는 페이지 수가 허약되는 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현상학적 연구고, 그다음에 mentally ill 한 사람들에 대해서 mental health facility, 그러니까 정신병동, 필리핀의 정신병동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돌봄 경험, careless experience잖아요.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예요. 지극히 일반적인 연구 제목입니다. 이제 그냥 장소가 필리핀이고 멘탈 헬스 시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멘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봄 간호대 돌봄 이들이 있잖아요. 돌봄 이들은 이제 뭐 보호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간호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현상적 연구. 제목도 그냥 현상적 연구래요. 지극히 되게 그 일반적인 연구 제목이에요. 제 견해로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 논문은 되게 이 제목 수준에서 피상적인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구나라고 확정을 거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썼으면 당연히 접목에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 밑에 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되게 막연한 질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제목을. 자, 연구 문제가 뭐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1번, 2번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다음 4번 caregiving experience에서 4가지 스테이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이것이 이 논문이 그러니까 뭐 필리핀에서 처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이게 2019년 굉장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전 국제적으로. 2019년에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는 이미 20-30년 전에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새로운 게 없다. 뭐 필리핀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거 뭐 purposive sampling 아시죠? 유목적직 샘플링 했다는 거 정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저트를 봤더니 테마를 4단계로 나눴고 caregiving difficulty, 뭐 caregiving한테 어려움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업젝트만 가지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앱섹트 문제는 뭐냐면 현상과 관련된 다른 사례들에서 앱섹트에서만 나타났을 때 이 논문들에 대해서 골자를 설명하는 게 앱섹트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약물 중독자 회복 경험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연도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연도를 안 썼네요. 주제는 알겠죠. 현상적 연구를 한 거고 피해의식에서 책임의식으로. 자, 부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었잖아요. 단순한 현상적 연구가 아니고 약물 중독자가 처음에 계속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냥 중독되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게 어쨌든 그 뭐 약물에 중독되는 것에서 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연구자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부제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논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자, 그리고 5명이 참여했다고 그러고 지어르기 현상적 방법을 썼다고 그러고 파란색의 주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오즈의 세계. 자, 여기는 오즈의 마법사의 그 사례를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의 스토리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로 약물 중독자들 회복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앱섹트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 경험. 자, 이것도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을 둔 여성 배우자들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독이니까. 힘든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성 배우자의 자아주체성 회복 경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연사학적 연구가 계속 되면 될수록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 계속 기존에 있는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나오고 5명과 여성 배우 5명과 1대1 심층 면접을 했다는 거고 지오르기 방법론을 썼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공동의존 피폐한 사람 자아버팀 뭐 주로 5이 과정이 뭐 5개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인 여성 합창
음악 치료 경험에 대한 죄송합니다. 현상학적 연구. 자, 이 논문 제목을 보면 모든 논문 제목에는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제의식, 문제의식이 특히 잘 드러나지 않죠. 노인 여성들이 음악 치료 받는 거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라고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노인 여성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 센터나 평생교육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받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좀 아쉽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음악 치료를 통해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 노인들을 택해 가지고 여기 7명을 택해서 연구했다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성이고 음악 치료를 왜 그분들이 받으려고 했고 주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연구자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에서 문제나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분들이 계신지 그 사람들만 묶어서 연구해야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지구력 현상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했는데 이 주제를 보면 합창 활동은 노인 여성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욕구와 요소들을 충족시킨다. 자, 합창 활동 자체가 보니까 당연하죠. 노인들, 어르신들을 도움이 되잖아요. 치료적 효과는 노인 여성들의 이해를 하지 못한 지휘자 음악의 중심의 합창 활동, 단독 활동으로 인해 반감된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합창 음악을 통해서 뭔가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르신이 되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노인들이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거기서 뭔가 나아졌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치료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인제 사실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방법론은 음악 치료 방법론은 치료 효과를 더 강화시킨다. 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결론들을 보는 순간 이게 시 이게 뭐죠? 현상학 연구에서 지향하는 그런 결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현상학 연구를 했는데 그 방법론을 합창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를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내리는 순간 '이게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클리어한 겁니다. 그쵸?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나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나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식의 결론을 내렸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결혼 이주 여성의 사별 경험. 자, 사별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특정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현상적인 여기는 이제 대목이 없는데 콜라지 방법을 썼다는 거고 7명이 참여했다는 거가 나오고 그분들이 이제 행복했던 결혼 생활 참고 살았고 사별했고 혼자 살아야 되고 희망에서 견딜 수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되게 일반적이죠. 5가지 단계가 너무 처음에는 당연히 결혼 행복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혼자 살아야 되죠. 근데 혼자 살아서 뭐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 너무나 그냥 논리적으로 평이한 그런 개념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독자들이 굳이 이 논문을 안 읽어도 너무 뻔한 단계인 거고 이게 30년 전에 처음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최근의 연구라면 별로 의미 없는 연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공개망 를 통해 과시적 역활동, 그쵸? 자, SNS를 쓰면서 우리가 인스타에 올린다는 듯이 이렇게 과시적 역활동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겠대요. 특히 이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하겠대요. 이게 이슈 자체가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연구자가 보기에는 20대 여성이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러잖아요. 유형화를 시도하고 20대 여학생을 가지고 한 거고 SNS 활동하잖아요. 자, 나하고 유형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근거 이론의 방법론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사례에서 설명돼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연구들은 현상학적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근거 이론으로서는 괜찮은데 현상학적 방법론을 시도한 거예요. 저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현상학적에서 연구에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근거 이론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그 현상학 연구에 대해서 그 핵심이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현상학적 연구가 맞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근거 이론을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현상학 연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